안녕하세요. 자, 22년도 2회 문제죠. 지금 제5과목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교재하고 좀 다른 점이 한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거 한번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기술 기준이 이제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문제 번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쪽에 3번 같은 경우에 168페이지에 07번 문제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똑같은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내용을 적어 놨고요. 지난번 시험과 달리 이번 2회 시험에서는 여기 1번 문제 있잖아요. 풍력 발전 설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은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언급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거론이 됐어요. 실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 아무튼 3번 문제 168페이지에 7번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출문제 3번이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의 갑종 풍압 하중은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철탑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철탑이면 1255가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철탑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실은 없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다음 중 맞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 588, 원형 철쭉 588, 그다음에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도 588이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이 1255.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 문제는 요걸 직접 문제화 시켰죠. 나중에 이제 요거 우리 문제 설명할 때 제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유사한 문제도 있고 동일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이제 봐주시고, 자, 이제 2회 문제 본격적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 이 문제가 이제 새로 이제 출제된 문제입니다. 아마 출시 중에 있는 어떤 교재에도 아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죠. 일단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 시설 기준,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됐어요. 일단 필해 설비는 보통 통상적인 필해 설비가 필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중 틀린 거 됐어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풍력 설비에 설치한 필해 설비, 리셉터라든지 인하 도선 등은 기능의 저하로 인한 다른 기능에 당연히 영향이 없어야 되죠. 상식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필해 설비 등이 어떤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다른 설비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풍력 터빈의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케이블 차폐 등에 사용하여 내유도 과전류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케이블 센서 등은 금속관이라든지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해서 유도가 되면 안 되겠고, 그 내유도 과전압으로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은 풍력 터빈에 설치되어 있는 인하 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필해 시스템에서 인하 도선은 당연히 부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죠. 대지로 충분히 흘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돌아가지 말고 직선, 그래야 이제 저항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요. 직선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맞도록 되어 있죠. 지금 4번에 보게 되면 수레부, 원래 필해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풍력 설비가 되든 일반 설비가 되든, 자, 수레부의 위치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특히 풍력 설비 같은 경우는 낙뢰가 가장 맞기 쉬운 부분들이 가장자리, 선단,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격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레부는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단이나 끝선머리나 이거죠. 또는 가장자리에다가 설치해야 돼요. 가장자리. 그래서 중앙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선단이나 가장자리에다가 배치하고 내격전류위에서 발열이 생겼을 때 녹아서 손상되는 거 말하죠. 용손. 그래서 수레부가 내격을 받은 다음에 녹아서 손상되지 않도록 재질이나 크기나 두께나 형상 등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풍력설비 시스템에서 지금 틀리게 옳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은 4번이 옳게 되어 있지 않죠. 중앙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부는 중앙 부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낙내 내격이 침입하기 쉬운 가장자리나 선단에 설치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설사 우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답을 못 맞힌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피레 시스템에서 수레부 내격을 받는 부분은 내격이 침입하기 쉬운 부분이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아무래도 풍력 설비 같은 경우 중앙 부분에 내격이 침입하는 것보다는 가장자리나 선단이나 요와 같은 부분에 내격이 침입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수레부를 설치할 때는 중앙 부분보다는 선단 또는 가장자리에다가 설치해야 맞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번.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샤워 시설에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냐. 이제 콘센트 시설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원래 이제 콘센트에다가는 욕실 등과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습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이 누전 차단기에 이제 전격이 만약에 이제 위험하지 않으면 전격 감도 전류가 30mA이고 그다음에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 욕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적 위험도가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격 감도 전류를 15mA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욕실 같은 샤워실이 있는 곳은 그때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를 30mA, 0.03초, 전류 동작형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류 동작형하고 차단 시간 0.03초는 다 똑같습니다만은 전격 감도 전류가 30mA이냐 15mA냐 이것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요. 전기적 위험도가 높지 않으면 30, 전기적 위험도가 높으면 15. 욕실은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이 3번이 답이 되죠. 다음 아까 얘기했던 문제죠.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의 갑종 풍압 하중은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그 풍압을 얼마나 기초로 하여 계산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제 풍압 하중이 종류가 갑을병이죠. 그래서 갑종 풍압 하중을 외워야만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갑종 풍압 하중을 알아야만 되죠. 갑종 풍압 하중을 풍압을 받는 구성재가 구성재가 자 지지물 풍압 받죠. 그 다음에 지지물 풍압 받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나 가섭선 풍압 받죠. 전선이나 가섭선. 그 다음에 애자 풍압 받죠. 완급도 풍압을 받습니다. 완금. 그래서 이제 풍압을 받는 구성재는 총 4가지 가공전선로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가섭선이란 말은 전선을 포함하여 지지물에 설치되어 있는 선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선, 가공지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선들, 조가선 전부 다 가섭선이죠. 그러므로 풍압을 받는 것들은 당연히 지지물, 전선 같은 가섭선, 애자라든지 완금 등이 풍압을 당연히 받습니다. 이때 여기 지지물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원형. 그럼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등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원형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588파스칼에 588파스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부분이 다른 건 안 외우더라도 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주하고 철탑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외워야 되죠. 강간으로 구성 철주는 1117 파스칼이고 강간으로 구성 철탑은 1255 파스칼이죠. 요거가 외워야 되죠. 전선 및 가섭선은 다도체인 경우는 갑종풍화바종이 666 파스칼이고 이제 다도체가 아닌 경우는 예를 들면 지선, 조가선, 단도체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745 파스칼로 써야 되죠. 예자는 다른 건 놔두고 하나만 딱 외워야 돼. 1039 파스칼. 왜 그러냐면은 많은 거 나와 있는데 특고압용, 고압용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한 예자는 특고압용을 말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1039 파스칼의 이제 풍압을 받습니다. 완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경완금, 가강금, 단일제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 한 가지가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때 완금이 1196 파스칼의 값을 갖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놔야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문제에서는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이에요. 그럼 강간 철탑하면 1255를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갑종을 물어봤으면 1255가 답이고 을종이나 병종을 물어보면 1255의 2분의 1이 답이 되죠. 그래서 갑종풍화바종은 이렇게. 그래서 강간 철탑하게 되면 1255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암기, 숙지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관련도 문제를 쭉 봐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라고 했지만은 그 문제 말고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종풍화바종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는 방법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용어 해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평소에 한두 번씩 쭉 읽어보아서 그 용어가 요거구나 라고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접지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고장 전류를 대지로 신속하게 전달시켜주는 도체가 접지도체이고 여기 나와 있는 보호도체는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설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감전 등으로부터 사람 인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감전 등 사고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한 그때 제공되는 도체가 보호도체가 해당되는 것이죠. 수평도체 이것은 접지 이 피레 시스템에서 수레부 시스템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수레부가 돌침, 수평도체, 그 다음에 케이지 방식인 망상도체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수평도체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수레부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접지극 도체하고 접지도체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죠. 접지극 도체는 접지극은 고장 전류를 대지로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접지극이고 접지극 도체는 바로 접지극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4번 내용에서는 감전 등의 보호, 안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체는 보호도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보호도체가 정답이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는 어떤 경우가 되든 고저압 가공전선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이든 교류 전차선로이든 간에 유도, 정전유도하고 전자유도가 있죠. 유도에 의해서 기설되어 있는 약전유전선에 영향을 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교류 전차선이든 고저압 가공전선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이든
여기에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유도작용, 유도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때 여기 유도가 정전 유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유도가 있죠. 두 가지를 다 말할 수도 있어요. 정전 유도 및 전자 유도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유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유도작용입니다. 여기 철도뿐만이 아니고 고저압 가공 전선이든 특고압 가공 전선이든 어떤 전선로든 간에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유도작용에 대해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할 경우 주택 옥내 전로의 대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단 전로에 지락 차단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대전압 했으니까 그냥 300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장소를 말하고 교류 일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류 일대를 말하는데 이 문제는 직류죠. 주택에서 저장장치에서 축전지에서 직류가 나와 그 직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때 직류로 되어 있을 때의 대지전압은 직류의 대전압은 600볼트입니다. 600볼트. 교류 회로일 때의 옥내 배선의 대전압은 300볼트 이하여야 되죠. 그러나 직류일 경우 특히 저장장치에서 전기 저장장치에서 나오는 직류일 경우 그 직류의 대전압은 600볼트 이하로 제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류일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전압이 300볼트, 직류는 600볼트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다가 숙지하고 계시면 쉽습니다. 대전압, 교류 300, 직류 600. 다음 7번 문제. 전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전압의 규정이 이제 21년도부터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래서 관연도 문제에서 전압의 규정이 옛날 걸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려고 하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새로 나온 규정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저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가 1.5kV 이하, 교류가 1kV 이하를 우리는 저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을 넘고 요거 넘어야 되죠. 넘고 초과하고 7kV 이하를 7kV까지를 고압이라고 한다. 특고압은 당연히 7kV를 초과한 걸 말한다. 7kV 초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압 아래쪽에가 특별저압이라는 것이 있죠. 특별저압. 특별저압은 이제 인체에 위험이 없는 전압으로서 특별저압, 직류 같은 경우는 120V, 교류 같은 경우는 50V 이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압에서 특고압이 있으면 저압에서는 특별저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압, 고압, 특고압 요거 외워두시고 특별저압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는 쉬운 중 먹기 문제죠. 그래서 옳은 거 됐으니까 직류에서 저압은 1000V가 아니고 1500V가 되겠고 교류에서 저압은 1500이 아니고 1000V가 되겠으며 직류에서 고압은 3500V를 초과하고 15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 7000V 이하를 말한다. 특별 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한다. 4번만 옳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가공전선로에서 가공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할 때 최소 굵기는 얼마냐? 고압 가공전선로군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공지선은 보통 이제 낙뢰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하는 내해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는 유도 장애를 경감시키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공지선이고 이 가공지선은 설비 기술 기준상의 고압
고압 가공 전설로, 고압 가공 전설로에는 얼마짜리 쓰고, 고압 가공 전설로에는 4mm짜리를 쓰고 4.0mm짜리 나경동선 이렇게 외우죠. 나경동선짜리를 사용하고, 특고압 가공 전설로에는 5mm짜리 나경동선을 사용하죠. 여기 문제에서 인장 강도를 종종 물어보잖아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굵기는 고압이 4mm, 특고압이 5mm죠. 인장 강도 종종 4mm일 때 인장 강도가 5.26kN, 5mm일 때 인장 강도가 8.71, 8.017이 아니군요. k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장 강도까지 같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인장 강도 상당히 잘 물어보죠. 그래서 가공 지선으로 사용했을 때 고압 가공 전설로는 4mm짜리 인장 강도 5.26, 특고압일 때에는 5mm짜리 인장 강도 8.01 이렇게. 인장 강도까지 잘 안 외워지면은 굵기를 먼저 외우라 그랬죠. 굵기를 먼저 외워야 쉽습니다. 인장 강도는 따라오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이 문제에서는 3번 정답이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특고압 변압기 내부 고장이 생겼을 경우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하여야 하는 최소 뱅크 용량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변압기 보호죠. 변압기 보호. 변압기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생기면 보장치합니다. 자, 에어버리게 되면 뱅크 용량이, 뱅크 용량이란 말은 결선상 단위예요. 결선했을 때 용량을 말하죠. 뱅크 용량이 5,000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에서 10,000 킬로볼트 암페어 미만까지, 여기에서는 내부 고장이 발생할 때 경보장치 또는 차단장치를 하여 변압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000 kVA 이상에서 10,000 kVA 미만 변압기는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경보장치 또는 차단장치, 그 다음 10,000 kVA 이상 변압기 이상에서는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내부 고장 시 차단장치 하여 변압기를 보호해야 돼요. 차단장치. 그러면 이제 경보장치를, 우리 문제가 이제 경보장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잖아요. 경보장치 할 수 있을 경우는 5,000 kVA 이상에서 10,000 kVA 미만이죠. 그럼 당연히 최소 뱅크 용량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5,000 kVA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차단이 있는데, 그냥 10,000 미만은 경보, 5,000에서 10,000 미만은 경보, 10,000 이상은 차단,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편하고요.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탄행식 변압기에서 온도가 상승할 때, 탄행식 변압기에서 온도 상승할 때, 온도 상승 시 경보장치 해야 되죠. 탄행식 변압기에서 냉각장치가 고장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경보장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5,000 kVA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죠. 최소 뱅크 용량 물어봤으니까 5,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합성수지관 및 그 부속품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합성수지관, 통상적인 합성수지관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합성수지관은 관의 지정거리가 1.5m다. 가요전선관은 1m다. 금속관은 통상적으로 2m마다 지지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관은 합성수지예요. 상호관은 커플링을 이용해서 바로 끼우죠. 보통 이제 커플링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고 한쪽을 늘려서 바로 직접 접속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직접 접속은 안 된가요? 커플링을 이용해야 되나요? 커플링, 그럼 박스. 아, 그렇군요. 커플링 등을 이용해 직접 접속이 안 되군요. 상호관 접속할 때는 커플링 등을 접속 기구를 써야 되겠군. 그 다음에 관을
삽입하여 할 때에는 보통 관 바깥지름의 1.2배 깊이를 들어가고 접착제를 사용하면 0.8배 맞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1.2배만큼 삽입시키고 접착제를 사용하면 0.8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관 상호를 삽입할 경우에는 관 바깥쯤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2배 맞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 지점거리 1.5m 맞고 접착제 사용할 때 0.8m 맞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1.2m 맞으므로 직접 접속은 커플링 등 안 되고 커플링이나 박스 등을 이용해야 되군요. 정답 2번이군. 2번. 정답 2번.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사용하는 전압이 22.9kV인 가공 전선이 철도를 횡단했을 경우 전선의 내일면상 높이는 얼마가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내일면 철도 횡단 높이는 그 안에 기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전선이든 6.5m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도로 횡단은 지표상 6m 높이였고 철도 횡단은 내일면에서 6.5m의 높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22.9kV가 되든 22.9kV가 되든 고저압이 되든 그다음에 전기 전차 급전선이 되든 뭐가 되든 6.5m 이상을 갖게 돼야 되죠. 이때 철도를 횡단했을 경우 내일면상 높이는 가공전선이 말하는 겁니다. 내일면상 높이는 160kV 이하까지는 6.5m예요. 어디나 다. 저압이든 고압이든 160kV에는 6.5m 이상 높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입선이 되든 그 다음에 뭐 이 전력반 통신선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전부 6.5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투컵 가공 전선으로서 160kV가 초과하는 경우는 6.5m에다가 10kV 단수마다 0.12m씩 가산하죠. 그죠? 그래서 160을 초과하는 경우는 6.5m에다가 10kV 단수 계산해서 0.12m씩 가산해 주면 돼요. 아무튼 정답은 6.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고 있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그 내의 높이는 내일면으로 얼마냐. 금방 다 얘기했던 것이죠. 똑같은 문제가 같이 있네요. 11번 문제나 22.9kV가 되든 12번 문제 통신선이 되든 아무튼 160kV가 넘지 않는 모든 전선로들은 약전류 전선이든 거기 급전선이든 밑에 철도가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6.5m 이상을 가져야 되죠.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은 다르네요. 이건 가공통신선의 내일면상 높이이고 아까 앞쪽에 11번은 22.9kV의 내일면상 높이니까 적용 법조문은 다르지만 철도, 궤도 횡단할 때는 6.5m 높이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정답이 4번. 같은 문제가 두 번이나 있네요. 다음 13번 문제. 전력반 통신설비의 조가선은 단면적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의 아연 도금 강연선을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조가선을 설치하는 것은 가공 케이블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가공 케이블 설치할 때 가공 케이블의 조가선은 이때 여기 조가선은 단면적 22mm 제곱 아연이 도금된 철선이죠. 아연 도금 강선이죠. 강연선. 이거 사용하죠. 20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전력반 통신이죠. 전력 보안 통신 통신설비 통신의 조가선입니다. 이 조가선은 단면적이 38mm 제곱자를 써야 돼. 원래 이 전력반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통신 케이블을 써야 되며 이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가선은 38mm 제곱의 아연 도금된 강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외울 때 우리가 보통 가공 케이블의 조가선은 단면적 22mm 제곱짜리
조가선을 사용하고 전력보안 통신용 케이블을 초과했을 때에는 38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8이 정답이에요. 요게 이제 22로 알고 계신 분이 만약에 보기가 22가 있었으면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다행히 보기가 22가 없네요. 그럼 22가 없으면 16을 쓸 수는 없고 그럼 당연히 38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설사 전력보안 통신용 설비의 조가선 38을 암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22가 없네? 그러면 좀 더 큰 거 쓰겠다, 38 쓰겠다 답을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좋죠. 실은 안 이어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무튼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는 겁니다. 전력보안 통신선용 케이블을 조가했을 때의 조가선은 38입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 가요전선관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요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말인데요. 들어갈 말 어렵지 않습니다.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얼마 이상의 나경동선을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양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음에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이것만 탁 잘라서 얘기하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야 도대체? 안 그런가요? 그냥 가요전선관 안에 들어가는 일반 저압전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일반 저압전선이 얼마인가? 보통 2.5 이상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가만히 읽어봤더니 나연동선을 쓴다. 가요전선관 안에. 그것도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나선을 썼어? 그럼 나선을 왜 썼을까? 양쪽 끝을 전기적으로 완벽하게 접속, 금속관하고 가요전선관하고 나전선을 연결하라는 뜻인데 이거 혹시 접지선 아닐까요? 접지 잡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나선으로 양쪽 끝을 연결했다는 말은 전이차를 없애겠다는 뜻이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4m 이하는 시설하지 않아도 되고 4m는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바로 양쪽에 전이차를 없애고 또는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도체나 접지도체와 같은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호도체는 어떻게 되는가요?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상전선이 16mm 제곱 이하이면 같은 전선을 사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저압 배선에서 가요전선과는 저압에서만 사용하니까 그러면 저압전선 최소 굵기가 2.5 아니야. 2.5mm 제곱. 그러면 16 이하는 같은 거 쓰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보호하는 도체들도 상전선과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2.5네? 2.5가 답이네. 딱 나오죠. 원래는 여기 말이 2.5라고 규정사가 딱 적혀 있어요, 실은. 근데 이제 평소에 잘 안 읽어보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 요점 뒤에 부분도 실은 이 내용은 없죠. 없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옥내배선에서 2.5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호해야 될 도체들은 당연히 2.5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선관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전부 2.5 이상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좀 특수한 문제죠.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사용하는 전압이 154kV인 전설로를 제1종 특과보안 공사에서 시설했을 때 경동선의 굵기가 얼마냐? 자, 여기서 1종 특과보안 공사, 1종 특과보안 공사일 때의 사용 전선 굵기, 사용하는 전압이 100kV 미만인 경우 전선의 굵기는 55mm 제곱, 인장 강도가 21.67kN짜리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100kV 미만이 55, 100kV 이상에서 300kV 미만이 되면 150mm 제곱, 인장 강도 58.84kN, 300kV 이상이 되면 300kV 초과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300kV 이상이 되면 200mm 제곱,
인장 강도 77.47kN. 자, 그래서 이제 일종특과반공사의 전선 굵기를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종특과반공사의 전선 굵기는 55mm 제곱 이상만 사용하면 되죠. 3종 특별고압 제3종 특과반공사의 전선 굵기는 연선일 것이라고만 적혀 있어. 그럼 연선은 최소 굵기가 특과합 전선에서 22가 되기 때문에 제3종 특과반공사의 전선 굵기는 22가 되고요. 2종 특별고압반공사의 전선 굵기는 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종일 때만, 요 1종 특과반공사일 때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 시험도 되게 잘 나와. 관련도 문제 보면 100 미만이 55, 100에서 300 미만이 150, 300 이상 되면 200 이렇게 굵기를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서는 154가 되니까 100kV 이상에서 300kV 미만이므로 150mm 제곱 150, 154, 150 같이 가는 숫자가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축 전선로를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원의 간격은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되느냐. 단 비나 이슬이 젖지 않는 장소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이 문제는 관연도 문제에도 몇 번 거론이 된 문제예요. 그런데 외우기가 조금 만만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어디하고 연관시켜서 외우는 게 빠르냐면은 옥내 배선의 저압 애자공사하고 연계시켜서 외우는 게 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자공사 하게 되면 저압 애자공사 했을 때 일반적인 거죠. 옥측 말고 저압 애자 말하는 거죠. 저압 애자 사용 공사 했을 경우 전선 간 거리가 얼마냐면 전선간이 6cm 이하죠. 이상이죠. 전선간 6cm. 전선과 조영제 사이 거리는 2.5cm였죠. 그러나 사용하는 전압이 400V 넘게 되면 400V 초과가 되면 4.5cm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건조하면 2.5cm가 되거든. 지점간 거리가 2m죠. 2m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상. 요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의 저압 옥축 전선로는 어떻게 되냐? 저압 옥축 전선로에 애자가 사용 공사했을 때 이때 전선간 거리가 나와 6cm죠. 옥축일 때는 6cm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400V가 넘고 400V 넘고 습기가 있으면 12cm로 늘어. 여기. 그럼 습기가 있다는 말은 옥축이니까 비나 이슬이 젖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옥축 전선은 6cm 똑같죠? 습기가 있으면 400V 넘으면 10이 늘어나요. 여기는 그런 얘기 없죠. 조영제 거리죠. 자, 옥축 배선이에요. 4.5cm하고 2.5cm 두 가지가 이제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옥축 배선도 2.5cm 이상 떨어뜨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400V 초과하고 여기 내용 똑같습니다. 초과하고 습기가 있으면 4.5cm예요. 아까는 건조하면 2.5cm였잖아요. 여기는 습기가 있으면 4.5cm. 습기가 없으면 2.5cm. 이렇게 지정각은 2m 똑같고요. 똑같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자, 습기라는 말은 비나 이슬이 젖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죠. 여기서 비나 이슬이 젖을 수 있다 없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옥축이잖아요. 여기가 옥축이죠. 그러면 여기에 처마가 있고요. 처마 끝에 연직선을 내린 다음에 여기 연직선에서 45도 각도로 줄을 긋게 되면 여기 안쪽, 이 줄 안쪽 이쪽이 비나 이슬 젖지 않는 장소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이 비나 이슬이 젖는 장소죠. 젖는 장소. 이해가신가요? 그래서 비나 이슬이 젖지 않는 장소는 여기고 비나 이슬이 젖는 장소가 여기죠. 우리가 내선 규정상에는 여기를 우선내라고 말을 하고 여기 공간을 우선내라고 하고 여기를 우선외라고 하죠. 우선외. 외. 여기 이제 비 맞는 선이군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습기가 있는 장소이고 여기는 습기가 있지 않는 장소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비나 이슬이 젖는다, 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좀 헷갈리죠. 그냥 여기 보통 애자공사 애우듯이 시험은 똑같아요. 특히 조용지 기역거리 2.5cm, 400불 넘으면 건조하면 2.5cm, 습기 있으면 4.5cm 똑같아. 2.5cm, 400불 넘고 습기 즉 비나 이슬이 젖으면 4.5cm, 젖지 않으면 2.5cm. 그럼 우리 문제에서 저압 옥직전선이 400V 이하죠. 그 다음에 저압 옥직전선이고 애자공사 했죠. 전선 상원의 간격 물어봤죠. 전선 상호 간격은 6cm라고 했잖아요. 12cm가 되려면 400V가 넘고 비나 이슬이 젖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400V 이하이니까 전선 상원의 간격은 그냥 6cm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답이 돼요. 16번에 6cm. 그래서 비나 이슬이 젖는다, 젖지 않는다. 우리 해설대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냥 보통 애자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0V가 초과할 때에만 4.5cm나 12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V 이하일 때에는 비나 이슬이 젖든 젖지 않든 전부 조형지 사이 거리는 2.5c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해 통신상의 장애가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이때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 지중전선로하고 지중약전류 전선로가 붙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지중전선로에서 누설된 전류가 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중전선로에서 유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므로 지중해 있는 전선로하고 지중해 있는 약전류 전선로는 누설전류하고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설전류와 유도장애,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표피, 충전전류, 요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표피, 충전하고는 지중전선로하고 약전류전선로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누설전류 또는 유도장애. 이거 시험 문제가 워낙 간연도 문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연도 문제를 한두 번만 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하는 전압이 10.5kV를 초과하는 교류의 회전기 절연 내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때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전압으로 하겠느냐, 회전 비율 제외. 일단 절연 내력 시험, 회전기죠. 회전기 절연 내력 시험. 자, 회전기가 되든 회전기가 아니든 통상적으로 기본은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는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서 1.5배의 전압으로 10분간 가해 주게 되고 7kV를 넘고 25kV 이하로서 중성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접지가 되어 있으면 0.92배의 전압을 10분간 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kV를 넘고 60kV 이하인 경우는 1.25배의 전압을 가해서 10분간 견디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kV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가 이제 비접지인 경우, 중성점 비접지인 경우 1.25배가 있고, 중성점 접지인 경우 1.1배가 있고, 중성점 직접 접지인 경우 0.72배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70kV 넘는 것 0.64배가 있는데, 여기서 회전기는
60kV 넘는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회전기는 딱 하나. 7kV 이하짜리 회전기냐? 7kV 넘는 회전기냐? 이해가셨나요? 7kV 이하짜리 회전기는 1.5배, 7kV 넘는 회전기는 1.25배. 이 두 가지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다중접지는 항상 0.92배니까. 그래서 회전기, 전동기, 발전기, 조상기 등과 같은 회전기들은 7kV 이하가 1.5배, 7kV를 초과하게 되면 넘고 60kV까지니까요. 넘으면 1.25배, 7kV 이하 1.5배, 7kV 초과하면 1.25배. 우리 문제는 여기가 10.5kV야. 그럼 7kV 초과했어. 초과했으면 1.25배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전기는 7kV 이하 1.5배, 7kV 초과 1.25배.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양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목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S입니다. 자, 400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험한 장소에서 폭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 폭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는 금속관 공사하고 케이블 공사에 한해서만 사용한다. 두 가지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가연성 분진이 있었죠. 가연성 분진이 있는데 가연성 분진은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공사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우실 때에 폭연성 분진은 금, 캐, 가연성 분진은 금, 캐, 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때 이제 폭연성 분진은 전기 설비가 저마온이 되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티타늄,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제조하는 사업장이나 저장하는 곳들 말하는 것이며 가연성 분진 같은 경우는 가연성 분진 보통 제분 공장을 보통 말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기 설비가 저마온이 되어서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은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전 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금속관 공사는 당연히 방폭 설비도 해야 되고요. 5턱 이상의 나사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강 이상 전선관도 써야 되고요. 더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케이블 공사도 마찬가지고 합성수전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금캐, 금캐합. 그러므로 폭연성 분진에 화양류 분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금캐 바로 나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금속관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케이블 중에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위험한 장소에 사용하면 안 되죠. 이유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동하거나 사용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용한다는 뜻이지, 예를 들면 수중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서 사용한다는 뜻이지, 이와 같이 위험한 장소에서 이동용 전선은 금물이죠.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보통 이동용 전선이므로 위험한 장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사는 금속관 공사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0번 문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 제외한다. 범용의 퓨즈가 정적 전류가 16A인 경우 용단 전류는 정적 전류 몇 배인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퓨즈가 범용 퓨즈인데 여기서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은 뺀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옛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옛날 판단 기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럼 요거 빼고 이제 새로운 규정을 말하라 그런 얘기죠. 요거 이제 우리 풀이에 보면 있으면 외워야 되는데 옛날 것 다 버리시고 새로운 것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퓨즈죠. 퓨즈, 저압 퓨즈예요. 고압 퓨즈 아닙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퓨즈의 특성. 퓨즈의 특성. 전류가 나오죠. 전격 전류. 전격 전류 4A 이하. 그 다음에 시간. 차단 시간 60분. 그 다음에 불용단, 용단. 불용단 1.5배. 그 다음에 1.5배.
불용단 용단 2.1배. 자, 이거 첫 번째 줄에 나온 내용이죠. 이 첫 번째 줄에 나온 내용을 암기. 모든 걸 암기할 때는 제일 처음에 나온 걸 암기해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제일 첫 줄에 나온 걸 외우지 못하면 그 다음 못 외우죠.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을 외우세요, 무조건. 첫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죠. 4, 16 암페어 미만. 4, 16 암페어 미만 갑니다. 그 다음에 63 암페어 이하, 160 암페어 이하, 200 암페어 이하. 200 암 초가 좀 내려가죠. 아무튼 이렇게. 여기가 60분이잖아요. 60분이 3개 있어요. 이렇게. 120분, 180분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불용단 1.5배 2개 있어. 그 다음에 1.25배, 나머지가 다 1.25배죠. 2.1배죠. 그 다음에 1.9배가 있고, 그 다음에 1.6배가 나와. 나머지가 다 1.6배죠. 첫 번째 줄을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요걸 못 외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외워야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어디를 물어보는지. 자, 전격 전류가 16A짜리예요. 16A짜리니까 16A짜리. 16A짜리면 여기 16 미만이거든, 지금. 16 미만이니까 63A 이하로 가야 되죠. 63A로 가야 됩니다. 63A로. 그리고 몇 배의 전류에 용단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경우 용단 전류 가봐. 용단은 쭉 가서 봤더니 1.6배가 나오죠. 다시 이해가셨나요? 자, 여기가 이제 미만이란 말이 적혀 있거든. 나머지가 다 이하란 말이에요. 미만이니까 요 줄은 4A 이상에서 16A 미만, 16A 이상에서 63A 이하, 63A 넘고 160 이하 이렇게 나가거든. 미묘한 곳이군요. 그래서 1.6배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A를 외운 다음 여기 이하, 미만, 이하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용단은 63A짜리는 60분 이내에 1.6배의 전류가 흐르면 녹아야 돼요. 정답이 1.6배 3번이 답이 되죠. 좀 어렵나요?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 첫 번째 줄 외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전류 나갈 때 4A 이하, 16A 미만, 63A 이하, 160A 이하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 미만에 조심해야 되겠군요. 얘가 16 이상이죠. 여기 4 초가고 여기 63 초가고 그래서 16A짜리는 미만이라는 게 원래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요. 16A 이상짜리는 용단하려면 1.6배의 전류가 흘러가면 용단합니다. 자, 2.1배, 0.9배, 1.6배. 자, 다소 외우기가 어렵더라도 외워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관연도 문제에 저압 과전류 차단기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이걸로 외우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프리즘의 밑에가 있으니까 표를 통째로 다 외우든지 안 그러면 위에 저처럼 맨 첫 번째 줄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전기설비 제5과목 기술기준 같이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